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승선원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인접 국가들의 구조 요청을 보내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HMM이 운용하는 일반 화물선 나무호로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담마망에서 출항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이 폭발로 기관실 좌연에 불이 붙었고 선체 외부를 둘러싼 철판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배에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한국인 승선원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5개국 해상구조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시 선원구조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돌입한 가운데 이란도 무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은 모두 26척, 한국인 승선원은 160명에 달하는 상황. 미국과 이란의 해협 충돌이 격화한다면 우리 선박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분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 선박을 빼내는 미군의 작전인 해방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양측 모두 무력 행사에 나서며 휴전 붕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한국 화물선 공격 소식을 직접 발표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사 운용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난 데 대한 사실관계를 우리 정부가 파악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지목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도 이제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한국 화물선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진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중일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가 적극적인 호응이 없자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선박이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판단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각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미군의 해방 프로젝트 첫날부터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나서자 이란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군 군함을 공격할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래들리 쿠퍼 미군 중부사령관도 민간 선박들을 표적으로 삼은 이란 소형 보트들을 격침했고 이란이 선박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서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지원으로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소형 보트 격침 보도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 호위함이 이란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또 미국과의 휴전 뒤 한 달 동안 멈췄던 아랍에미레이트 등 걸프 지역 공격도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UAE는 즉각 이란에 대한 완전하고 정당한 대응 권리를 경고했는데요.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으로 종전 협상에서 이란이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I mean, I can't tell that to a reporter. If they misbehave, if they do something bad, but right now, we'll see. But you know, it's a possibility that could happen, certainly.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장관,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해협 개방 작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고요. 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제사회 이익을 위해 선박들을 풀어주라고 이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국제 파트너들도 같은 식으로 관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10일 정도 앞두고 중국이 이란의 해협 개방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Now would be a good time for our international partners to step up and put pressure on Iran. Let's see them step up with some diplomacy and get the Iranians to open the strait. 베센트 장관은 이란은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고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해 왔다면서 사실상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에 자금을 대주고 있었던 셈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단기적인 유가 급등이 미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잘 안다면서 전쟁이 끝나면 가격이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위태롭게 이어지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한 달 만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사실상 무력 공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란은 민간 선박 공격은 물론 UAE에 대해 미사일 공습까지 재개해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이란 국영TV가 공개한 미사일과 로켓포 발사 화면입니다. 이란 남동부 자스크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 호위함이 이란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ارتش اعلام کرد با اخطار قاطع و سریع نیروی دریایی ارتش جمهوری اسلامی از ورود ناوشکن‌های دشمن آمریکای صهیونی به محدوده تنگه هرمز ممانعت شد. 미군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즉각 부인했습니다. 미 해군 군함이 피격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란 매체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보호하고 있던 선박들을 표적 삼은 이란 소형 보트 6척을 격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군의 지원으로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걸프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본격 개시했습니다. We are suffocating the regime and they are not able to pay their soldiers. This is a real economic blockade.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재까지 호르무즈를 통과한 상선이나 이란 소형 보트가 격침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호르무즈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무력 공방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3발을 영해 상공에서 격추했고 나머지 한 발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푸자이라 석유산업단지에 불이 나 진화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한 척이 이란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도를 넘는 공격에 인내하기 어렵다며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8일 미국과 휴전 이후 걸프 지역에서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 중동 일대 군사적 충돌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YTN 중동 취재진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소형 화물선 수십 척이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운항 허가를 기다리면서 항구 인근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으로 가는 길. 본토와는 아랍에미리트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서 국경을 2번 넘어야 닿을 수 있습니다.
검문소 앞에는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물건을 수송하려는 컨테이너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6시간 넘게 달려서 무산담주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용 카메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결되는 오만 무산담의 카사팡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는 유조선이나 대형 상선은 없지만 이 무역이나 관광 용도로 활용되는 오만의 전통 목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박해 있습니다.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를 오가는 무역선들인데 운항 허가를 기다리느라 전쟁 전보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쪽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한두 척씩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상선 8,900척, 전체 선박 2,000척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 수로는 최대 2만 명에 이른다고 국제해사기구는 밝혔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YTN 신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유화적인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지난달 납포한 이란 화물선을 전격적으로 풀어주면서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신뢰 구축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Vacate your engine room. Vacate your engine room. We're prepared to subject you to disabling fire. 지난달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들어간 뒤 최초로 납포한 이란 화물선 투스카호. 미군의 정지 명령을 6시간 넘게 무시하고 운항하자 엔진을 무력화시킨 뒤 헬기 강하로 선박을 점령했습니다. 특히 투스카호가 납포 직전 중국을 거친 것으로 파악돼 미 해병대는 컨테이너 5,000개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미사일 연료로 쓸 화학물질을 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We caught a ship yesterday that had some things on it which wasn't very nice. A gift from China, perhaps. I was a little surprised. That's the way war goes, right? 투스카호 납포 2주 만에 미군 중부사령부가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미사일 연료 적재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승조원 22명을 파키스탄에 풀어주고 선박도 이란에 인도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투스카호 반환이 미국과 이란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선박 반환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파키스탄을 통한 물밑 대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طرف آمریکایی به طرح پیشنهادی ایران پاسخ داده یعنی نظراتش رو به طرف پاکستانی منعکس کرده.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이란에 14개 종전안 제안에 다시 수정안을 내놨다고 보도해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수출로를 홍해 얀부항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회로가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해적에게는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연안 얀부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자 사우디는 1200km 동서 횡단 파이프라인을 가동해 이곳으로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회로는 예멘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해적에게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유조선 MT 유레카호가 이들에게 납치돼 아덴만으로 끌려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후티가 첨단 정보를 제공하면 소말리아 해적이 선박을 탈취하는 전략적 분업 구조가 확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후티와 해적을 앞세워 홍해에 목줄을 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t really depends on how much the Iranians are pressuring them. But the question today is that does the Iranian regime really want them to be involved, or are they saving them for the next phase?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최근 홍해 소말리아 인근의 위험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하순 이후 이 해역에서 납치 공격 시도가 잇따르면서 최소
선박 3척이 납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홍해마저 해적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방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중재국을 통해 상대가 답하면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며 거부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라고 서로 요구하고 종전과 핵 문제 중 뭐가 우선이냐를 놓고도 평행선이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종전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파키스탄을 통해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덕스럽고 외교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عادت آمریکا به زیاده‌خواهی و مطالبات نامعقول راحت نیست که ترک بکنن. 우라늄 농축 제한 기간과 농도 상한, 농축 우라늄 처분 등과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대부분 추측성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결론은 복잡한 핵 협상은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먼저 합의한 뒤 시작하자는 입장 재확인입니다. مواردی است که صرفاً گمانه‌زنی است. ما در این مرحله در مورد هیچ چیز دیگری جز توقف خاتمه کامل جنگ. 앞서 미국이 9개 항의 종전안을 제시하자 이란은 14개 항 수정 제안으로 받아쳤습니다. 전쟁 피해 배상과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 철군, 미국의 해상 봉쇄, 제재 해제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개방을 고집하는 미국의 요구와는 접점이 없습니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의 제안에 모든 걸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놓고는 그저 잘 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Doing very well with regard to Iran. Again, they want to make a deal. 서로 상대의 제안을 새 제안으로 되돌려주면서 퇴짜만 놓는 행태를 끝모르게 반복하는 겁니다. 꽉 막힌 이 상황에 트럼프의 일방적인 지시로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 탈출을 돕겠다며 개시한 작전이 이란의 반발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군이라도 특히 침략적인 미군이 호르무즈 접근이나 진입을 시도하면 공격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이란군이 밝힌 데 이어 외무부도 입장이 같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이란 전쟁 탓에 6주 미뤘던 트럼프의 중국행, 결국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경호 선발대가 수송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고 중동 전쟁은 미중 담판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수도공항에 미군 C-17 수송기 2대가 잇따라 착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마다 전용차와 경호 장비 등 선발대를 실어 나르던 기종입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방중을 앞두고 현지 경호 준비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주엔 양국 무역협상 대표들의 화상회의와 외교수장 사이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He's not going to move to reschedule it as far as I know. I have been bringing up the Chinese relationship with Iran in my meetings with the Chinese. 앞서 이란 전쟁 탓에 6주를 미뤘던 트럼프의 중국행. 결국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중동 휴전 협상은 불발됐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미국의 이중 봉쇄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돈줄을 조인다는 명목으로 중국 민간 정유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발끈한 중국은 부당한 제재를 따르지 말라는 첫 행정명령 발동으로 맞섰습니다. 방중에 또 차질이 생길 거란 추측도 나왔지만 사전 삿바 싸움이란 분석에 더 힘이 실립니다. If the Hormuz is still closed by the time President Trump goes to China, this issue will be high on the agenda of the bilateral talk. 5월부터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중국은 미국 일방주의를 규탄하는 국제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동 전쟁을 중국과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면서 단순 무역 담판이 아닌 국제 정세의 향방을 가를 승부처로 판이 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자 일본은 장기전에 대비해 중동 국가들이 아닌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리며 에너지 수입처를 바꾸고 있습니다. 당장은 전체 수급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과 비슷한 상황인 우리도 눈여겨볼 점이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베트남 일정을 마치자마자 바로 호주로 건너갔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커진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두 나라가 서로 힘을 합치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国際情勢が非常に厳しくて複雑になっている中、私は同志国連携の重要性を長年訴えてまいりました。Once again, we are governing in what are volatile and difficult global economic circumstances, which just underlines how important relationships between our nations are, between trusted friends and partners. 호주는 일본이 액화 천연가스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일본 가스 수입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합니다. 석탄은 60%를 호주에서 사옵니다. 반대로 일본은 디젤유 등 정제 석유 제품을 호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서로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유 없이 수출을 제한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히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자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했고 미국산 원유는 수입량을 4배 넘게 늘렸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엔 멕시코에서도 원유 100만 배럴을 수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성사시켰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95% 이상을 중동 석유에 의존해 왔는데 전쟁을 계기로 수입처를 여러 곳으로 나누어 위험도를 낮추려는 거로 보입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당장 전체 수급을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단기 조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말실수 논란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오빠 발언으로 거듭 사과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하정우 후보와 구포시장을 찾은 정청래 대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건넨 이 말이 불씨가 됐습니다.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 야권에선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명백한 아동 성희롱이자 인권 침해라고 본물 터지듯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부산에는 오빠 강요범이 나타났어요. 자기 아빠보다도 나이가 많은 50대 아저씨 보고 오빠라고 해보라고 강요를 한 겁니다. 발언 당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사과했던 정청래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구포시장 방문 첫날 악수 손털기로 혹독한 신고식을 했던 하정우 후보 역시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드린다며 더욱 조심하고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장사가 안 된다는 남대문 시장 상인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장사 의뢰하는데 관광객도 많은데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세요. 전문가들한테. 정 후보 측은 어려움을 호소한 상인에게 서울시의 자영업자 대상 지원 정책을 안내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시민을 가르치려 든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당사자인 상인도 불쾌감을 드러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순항하던 민주당에 불거진 돌발 악재, 지도부는 내부 단속과 동시에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그 메시지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유튜브 쇼츠 시대의 현주소입니다. 유권자와 만나는 빽빽한 현장 행보 속에 리스크 관리가 최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이라고 비판받는 중심에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당이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 전 비서실장은 다른 후보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격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남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자 여권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상상 이상 강력합니다. 선봉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정 전 실장을 공천하면 탈당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데 이어 후보 등록 무기한 연기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제가 이런 당에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역시 공천 배제를 요청하는 가운데 지도부 의중도 컷오프로 기운 분위기입니다. 우리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어주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전천후 압박이 이어지자 정 전 실장은 반격했습니다. 마지막 충정이자 용기로 나섰는데 공천 원칙은 대체 뭐냐고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몰락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집권 여당과 그 당 지도부라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당 광역시장 후보에 뽑힐 때 이의 제기한 사람이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불의의 일격을 맞은 추경호 후보는 그러나 맞대응하는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 보수 원팀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탄압에 의한 기소에는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를 판단할 당 윤리위는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라도 결정해주면 내일이라도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을 해서 끝낼 수도 있는 거죠. 정진석은 가장 확실한 한석이라는 당 안팎의 예측에도 국민의힘이 결국 컷오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주호영, 이진숙 후보 같은 컷오프 잡음, 나아가 무소속 출마 등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망은 분분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작기소 의혹 특검이 선거판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홍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발의에 앞서 주도한 국정조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평가부터 전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는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완급 조절을 주문한 구체적 배경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다음 달 지방선거 표심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걸 두고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인력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 수백억을 갖다 쓸 겁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엔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조작기소 의혹 특검의 경우 이 대통령도 공감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만큼 속도의 문제일 뿐 추진 동력은 유지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야권에서는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향한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여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당적 가릴 것 없이 특검 저지 연대에 나섰는데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딱 한 달 앞둔 날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사표를 던진 범야권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사법 쿠데타라며 공동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범죄 삭제 특검법이고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한 핵심 이슈로 특검법 논란을 한껏 띄우는 동시에 향후 연대의 물꼬를 트려는 행보로 읽힙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들까지 줄줄이 공동 대응을 예고했고 공천 내용에 주춤했던 지도부는 물 만난 고기처럼 그야말로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드십시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 민주당은 일단 특검법 정당성을 부각하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정황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강행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다만 한 달 남은 선거에 미칠 파장을 두고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도 애둘러 속도 조절을 주문한 상황. 이번 달로 못 박은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는 일종의 전략적 후퇴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 지도부도 여론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종합적으로 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특검법 그 자체에 대한 의견 등들 또 판단해야 될 대목들이 있다라고. 야권의 강한 반발은 물론 여론 악화에 청와대까지 신중론을 주문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고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특검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오는 6일 원내대표 선거를 마친 뒤 논의가 본격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3번의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법원도 이번에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 2명이 잇따라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고 김창민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창민 감독 살해하려 폭행한 겁니까? 10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 인정합니까? 법원은 신문 종료 3시간 반 만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신병 확보가 이뤄진 겁니다. 검찰은 신문에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너무 화가 나니까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긴 지인과의 통화 기록을 제시하며 범행 고의성을 부각했습니다. 또 이들이 집행유예 기간이던 피의자 1명에 대한 가담 정도를 숨기기 위해 진술을 맞추려 하거나 CCTV 증거 삭제까지 시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첫 구속영장 청구 때는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등 범행을 가볍게 여기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피의자 측은 사망과 폭행 사이에 응급조치 지연과 같은 다른 원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화 삭제도 평소 습관일 뿐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의자 중 1명은 오히려 폭행을 말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는 유족도 참석해 피의자들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것과 유가족의 법 감정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법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해 망언을 퍼부은 남성에게 1,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많은 시민이 찾아와 사망자들을 애도했지만 분향소는 희생자를 모욕하는 2차 가해로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족을 향해 여러 차례 망언을 쏟아낸 A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모욕적인 언행과 허위 사실 적시로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시민 분향소를 4차례 찾아가 시체 파리를 그만하라는 등의 망언을 퍼붓고 이외에 희생자가 사망자 명단에 없다고 주장하며 실제 유족이 아니라는 허위 정보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에 대한 혐오 표현과 2차 가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위자료 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민사재판에서도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인격권 침해임을 분명히 하며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남양주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건수가 직전보다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중순 경기 남양주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 당하던 20대 여성이 결국 살해됐습니다. 부실 대응 비판에 경찰은 같은 달 18일부터 16일 동안 전국에서 수사 중인 스토킹 등 연인 가족 사이 관계성 범죄 사건 2만 2천여 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사건을 분류하고 가해자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는 등 조치에 나섰는데 경찰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스마트워치 지급이 직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검 전인 3월 1일부터 15일까지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두 기간을 비교해보니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이 70% 늘었는데 이 가운데 스마트워치 지급은 6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고위험 범죄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원을 붙여주는 민간 경호도 전수점검 전후로 10배 이상 늘어 모두 6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위험도가 높은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단발성에 그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데 특히 피해자 보호 조치에 앞서 피해자가 가해자 접근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잠정조치 3호의 2, 가해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구속영장 신청 등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조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온한 마음을 갖고 극단적인 형태의 피해를 야기하려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가해자에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스마트워치는 사후 대응 수단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한데 앞서 남양주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목숨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유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알아차리는 경우는 눈앞에 나타났을 때인데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오는 6월부터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면 휴대전화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부도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반복되는 관계성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비만을 두고 나중에 다 괜찮아질 거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오히려 소아 비만은 키 성장을 방해하고 집중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릴 때 살은 다 키로 간다. 옛 어른들은 성장기 아이들이 많이 먹고 살이 찌는 것을 두고 별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말이 현 시대에는 분명한 착각이라고 꼬집습니다. 70년 전에는 맞는 말이었을 텐데요. 음식이 많이 부족했을 시절. 그때는 이제 많이 잘 먹는 사람만 키가 잘 컸겠죠. 오히려 소아 청소년들의 비만은 타고난 키까지 크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과도한 지방 조직이 성호르몬을 일찍 활성화하고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또 비만은 아이들의 학업 능력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장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염증 물질이 온몸, 특히 뇌에 악영향을 주다 보니 뇌 기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뜨린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만 아이들의 MRI를 분석을 해봤을 때 비만이 심할수록 MRI에서 뇌의 부피가 줄어들더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전전두엽의 부피의 감소가 더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비만으로 인해 아이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늘어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의 체질량 지수 BMI와 표준 성장도표를 자주 확인하면서 아이가 비만일 경우 서둘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소아 비만의 경우 아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음식에서부터 생활 습관까지 함께 다이어트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000원의 아침밥이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저녁 뷔페입니다. 이번엔 단돈 2,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스타부터 순대볶음, 잡채와 돈가스, 떡볶이, 여기에 제육볶음까지 20가지가 넘는 메뉴가 손님을 기다립니다. 담고 또 담고 접시가 가득 차도 집게는 멈출 줄 모릅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뷔페 같지만 사실은 대학교 학생 식당입니다. 학생들이 내는 돈은 단돈 2,000원. 2,000원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이거 먹으면 중간고사를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가 1,000원의 아침 식사에 이어 야심차게 선보인 2,000원의 만찬. 학생들 반응은 뜨겁습니다. 2,000원 내고 어느 정도까지 퀄리티를 낼 수 있을지 몰랐는데 오늘 와서 막 우선 보니까 진짜 놀랐어요. 저는 다음에도 열리면 무조건 올 것 같아요. 오늘 몇 번이나 드실 거예요? 오늘은 한 3번 정도 열심히 먹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된 사전 예약은 금세 마감됐고 학생 250여 명이 몰렸습니다. 15,000원 상당의 뷔페를 2,000원에 제공할 수 있는 건 모두 선배들 덕분. 차익은 졸업한 선배들이 지원해 더 뜻깊습니다.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굉장히 좀 학생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최근에 또 물가 상승도 많이 올라서 학생들 지갑이 많이 얇아졌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00원의 만찬은 한 달에 한 번, 오는 12월까지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7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허기를 달랠 예정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1922년 5월 1일 어린이 선언을 발표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의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103년 전 어린이의 꿈과 소망을 담았던 아동 잡지 속 이야기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애니메이션과 웹툰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마지막 날 꽃과 새들의 분주한 모습을 그린 애니메이션. 제비는 5월이 오는 줄 모르고 잠자고 있는 꽃과 벌레를 돌아다니면서 깨워놓고 돌아온 것이었죠. 지난 1923년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 잡지 어린이에 실린 동화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되살린 것입니다. 온갖 새들이 일제히 5월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린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동시는 살아 움직이는 뮤직비디오로 산속마을 작은 집까지 온 세상에 따뜻한 빛 채워줄래요. 1920년대 당시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담긴 네컷의 만화는 생생한 웹툰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922년 5월 1일 아동 인권의식을 높였던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선언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전합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쳐다봐 주십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 타일러 주십시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이동통신사는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짚기 위해 이번 복원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AI 영상 복원 기술인 슈퍼노바 기술을 비롯해서 새로운 생성형 AI 영상 애니메이션 기술들 같은 것들이 결합되어서 이번 복원 프로젝트에서 훨씬 좀 진화된 형태로 어린이가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바랐던 소파 방정환 선생의 소망이
103년 뒤 인공지능을 통해 되살아났습니다.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YTN 박견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선발 문동주가 어깨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에서 하위권으로 밀린 한화는 시즌 초반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오후에까지 안타 2개만 맞고 호투하던 에르난데스가 6회 팔꿈치 통증으로 교체됩니다. 3대 0으로 앞서던 한화는 불펜이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3대 4로 패배. 다음 날 선발로 나온 문동주는 공 15개만 던지고 1회에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어깨에 통증을 느껴 벤치에 교체 사인을 보냈는데 이틀 동안 정밀 검진 결과 어깨 와손 손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술과 재활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올 시즌 복귀는 물 건너간 상황. 안 그래도 선발이 불안했던 한화는 일주일에 선발 투수 2명을 잃었습니다. 데뷔 전에 부상으로 쓰러진 화이트에 대체 자원인 쿠싱은 마무리를 맡고 있고 황준서는 최근 2경기 선발 등판 경기에서 3회와 2회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류현진과 왕앤청, 제대로 로테이션을 돌 수 있는 선발 투수는 둘만 남았습니다. 팀 평균 자책점은 5.24로 최하위. 순위는 꼴찌 키움의 반경기 앞선 9위까지 밀렸습니다. 에르난데스가 다행히 한 번만 건너뛰고 돌아오는 한화는 올해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를 뽑은 강건우와 정우주 등에게 선발을 맡길 예정입니다. 믿었던 마운드가 무너지며 악재에 또 악재가 겹친 한화. 지난달 21일 LG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4위 연속 루징 시리즈를 끊어내야 반등의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김남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최근 부적절한 발언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사안으로 국민과 체육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리며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직위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복싱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중학생 선수에게 아이가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네, 연휴 기간 날씨도 꽤 좋았고 또 연차까지 사용했다면 최대 닷새간 쉬었던 만큼 마지막 날인 오늘이 아쉽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연휴 동안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분들과 당일치기 나들이 객들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방향 이동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정체가 가장 심하겠고 특히 영동선과 서울 양양선의 정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교차 때문인지 곳곳에 안개가 짙은 구간들이 많습니다. 가시거리가 300m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요. 안개등과 비상등 사용 잘하면서 조심히 이동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큰 일교차는 차에도 무리가 되기 마련이죠. 지금도 이렇게 곳곳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고장 차량을 보지 못해서 추가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방 주시 잘해주셔야겠고 아직까지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전 구간 수월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잠시 후 오전 7시부터는 신탄진에서 한남대교 남단 사이로 휴일 버스 전용 차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전 7시부터 1차로는 잘 비워두고 이동을 하셔야겠고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쪽으로는 오늘 경기권 위주의 정체가 예상되는데요. 오후 5시 무렵엔 설악에서 화도 그리고 강일 부근에서 속도가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정희였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나들이 계획 많을 텐데요.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 쌓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4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22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고 미세먼지도 양호하겠습니다. 하지만 중부 서해안과 동해안은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4.8도, 안동 4도로 쌀쌀하고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5도 안팎 크게 오릅니다. 서울과 춘천, 청주 모두 22도, 대구 2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